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이 러시아를 돕는 중국 은행을 겨냥한 제재를 추진한다 이런 보도 나왔네요. 지난 일요일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비슷한 보도를 했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도 그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비슷하게 전했습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 특히 군사보물을 그 거래를 지원하는 일부 중국 은행을 제재하는 걸 지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부터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4월간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때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는 일종의 외교 지렛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었던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지금 미국이 파악하는 것은 중국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그 러시아에 무기를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네.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 첨단 이중 용도 제품을 꽤 많이 수출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이제 분석을 한 걸 보면요. 네. 특히 작년 3월에 그 시진핑하고 푸틴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런 그 제품들 수출이 급격히 늘었다는 겁니다. 헬리콥터 부품이라든가 항법 장비, 무기 항공기 정밀 부품 제작에 쓰이는 그 기계류 같은 것들이요. 그 평소에는 그 한 몇천 건 정도 월 그 정도 된 게 최근에는 뭐 3만 건 정도 대폭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 중에도 군수산업 역량을 재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중국은행, 그러니까 일부지만 일부 중국은행이 여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죠. 얘기네요. 네. 신용도 제공하고 결제도 해주고 해서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재 초안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블링컨이 이제 이번에 가서 이런 중국 은행들이 달러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국하고 유럽 간의 무역에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약간 좀 압박을 가해서 중국이 좀 물러나도록 하는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오고 뭐 대책이 좀 나오는 시점이 블링컨이 오늘부터 4일간 중국을 네. 방문하는 이 시점에 나왔다는 게 뭔가 이게 뭐 전략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쉽게 네. 그 이렇게 물러나지 않을 걸로 미국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한 일종의 어떤 옵션으로 이렇게 쥐고 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앞서서 중국 갔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군사 또는 이중용도 제품을 러시아 방위산업에 공급하는 그런 모든 은행은 미국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블링컨도 지난주에 이탈리아에서 G7 외교회담 열렸을 때도 그 좀 중국이 유럽과의 긍정적 관계를 원한다면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러시아를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경고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지난해 말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미 네, 이미 거죠. 그 러시아 군산복합체하고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건데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지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간 교역이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고 규모도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지 조금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네. 다음 얘기 해봅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블링컨 얘기를 앞서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 블링컨 방중에 앞서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자국 요구를 좀 상기시키면서 선제 공격에 나섰다. 어떤 얘기입니까? 중국도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북미 대양주 국장이 어제 그 관영 CCTV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좀 미중 관계 안정화 조짐이 있지만 동시에 그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특히 미국 때문에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 이미지에 먹칠을 하며 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잘못된 언행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단호히 반격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블링컨이 오면은 5가지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이해를 잘하자, 대화도 더 하자. 그다음에 이제 대만 남중국해 문제 같은 거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뭐 강대국 책임도 공동 분담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그 작년 그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거를 상기시켰습니다. 이른바 오불 원칙이라는 건데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신냉전 추구하지 않겠다. 중국 체제 변경 추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동맹을 강화시켜서 반중을 추구하지 않겠다.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겠다.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 하는 이른바 오불에다가 오히려 두 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두 개는 뭔가요? 중국 발전 억제를 추구하지 않겠다.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게 두 개를 추가해서 미국이 이행하라고 아주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네. 첨단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두 나라의 신경전이 있고 뭐 해결될 기미가 그렇게 뾰족하게 안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과잉 생산 얘기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사람이 그 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새롭게 이제 시비하기 시작한 과잉 생산 문제하고 최근에 몇 번 얘기가 나왔죠.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같은 네. 이런 것도 반드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러시아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그 군수 부분에 직간접 지원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는 중미 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괜히 중미 간의 문제로 바꾸지 마라. 이렇게 또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링컨이 이번에 오면은 거론할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펜타닐 문제, 이른바 좀비 마약. 이게 이제 중국에서 원료가 온다는 비판을 많이 했죠. 그거는 우리가 만든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도 하지만 미국에 도움을 제공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5불에 두 개를 더해서 7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단단히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방중이니까요. 어떤 얘기 또 오고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 상당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파로 한국이 그림자 금융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입니까? 네. 부동산 부실 대출 네. 같은 거를 이제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고 나서 한국의 그 그림자 금융, 이게 비은행권 금융이죠.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네.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저와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걸 이제 월가에서 걱정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블룸버그가 인용한 걸 보면은 자본시장연구원 그 집계를 인용을 했는데요. 그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그 비은행권 보유 부동산 그 규모가 926조 원 정도. 작년보다 한 4.5% 늘어나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네. 10년 전에 비해서는 4배 이상 증가한 걸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 기준에서 저축은행 연체율이 6.55%, 뭐 전년 대비 꽤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 1분기에도 연체율이 오히려 더 상승한 것 같다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우려를 하고 있는 굉장히 우리 경제의 위험한 고리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왔었죠. 네. PF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시티그룹 이코노미스트 그 진단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 문제가 많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채 규모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111조 원 정도에 이르는 걸 추산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도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이 3.37%였는데 이게 지난해 3분기 말에는 13.85%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저금리, 그다음 부동산 가격 상승할 때 이제 PF를 많이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증권사들이 특히 PF 대출을 증권화해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판매한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영건설 워크아웃 같은 것도 상기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지켜보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태영건설 워크아웃 PF 이 문제가 끝이 아닐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지난해 우리 경제 좀 네. 뇌관으로 많이 떠올랐던 문제인데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월가적 분석은 네. 우리의 한국의 그 현 상황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의 축소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려된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 미국도 레버리지 대출 디폴트율이 6%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 구조조정의 속도를 낼 것 같은데
태형건설 워크아웃이 끝이 아니고 PF 부채 스트레스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앞서서 그림자 금융은 뭐 중국 경제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네. 말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그림자 금융 얘기를 하면서 중국하고 비교 어떤 그런 분석도 나왔나 봅니다. 네, 블룸버그가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 한국에서는 신용 위험이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부동산에 아직 최악이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국제통화기금 마태 국장은 한국이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일부 소형 금융기관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 블룸버그는 90년대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 당국의 그 대응 여력에 한계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염려도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이 환율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펀더멘탈이 좀 취약한 부분이 환율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그림자 금융 약한 고리다라는 지적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얘기 미국의 대선 흐름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인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 나온 건가요?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는 보면은 그 선거 관련해서 네.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습니다. 우선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 등록 유권자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최근에 미국 공영방송 PBS가 조사를 했는데 양자 대결 그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이 51% 지지, 네. 트럼프가 48%, 3%포인트 앞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달 초에 같은 조사한 거 했을 때는 바이든이 2%포인트 앞섰는데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 조사 참여자 중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거 적극 투표층에서는 바이든 리드 폭이 6%포인트로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다자 대결 구도로 조사한 것도 있다고요. 예.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하고 두 사람 더 있죠. 여기까지 해서 다자 대결로 했더니 바이든이 43%, 트럼프가 38%. 그런데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에서 탈당했죠. 근데 이 사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4%.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게 트럼프 지지표를 훨씬 더 많이 잠식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죠. 오늘 새벽에 이틀째인데 사법 리스크가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저께 현재 그 전국 조사 이제 평균치를 내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트럼프가 45.1%로 바이든 44.5%보다 조금 앞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대 경합주 이게 이제 승부처인데 트럼프가 미시간 뭐 포함해서 5곳에서 아직도 리드하고 반면에 바이든은 위스콘신하고 펜실베니아에서 앞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바이든 캠프한테는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 청년층의 표심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이거는 있나요? 트럼프 캠프에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겁니다. 네. 로이터 분석인데요. 그런 흐름이 감지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좀 이렇게 노장년층이 지지를 했고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층은 민주당을 지지를 해봤는데 결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터 분석은 물가 때문에 지금 미국도 청년층 사는 게 힘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중동 전쟁에 대한 바이든 개입에 대한 그 반감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 표심이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싫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지율 숫자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가 지난달 네. 그 입소스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18세, 29세 응답자 바이든 지지율이 29%로 트럼프보다 물론 위지만요. 3%포인트 앞서는 거 예전보다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를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 응답률 보니까 여기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2%포인트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청년층도 좀 상승. 이번 조사에서 보니까
그 2016년 그 조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번 조사 올해는 2020년 조사 때는 26%가 공화당을 지지를 했는데 젊은 층이 이번에 해보니까 28%, 2%포인트 정도 더 높아진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유세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한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일 그 트럼프가 위스콘신주에서 그 유세할 때 네. 지지자가 한 3천여 명이 모였는데 그중에서 젊은 층도 한 몇백 명 정도. 그래서 이제 로이터가 가서 당신 어떻게 여기 나왔냐 그랬더니 경제 때문에 그렇다.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캠프에서 야, 이거 트럼프 캠프는 아주 반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경제 문제하고 국제 분쟁 쪽에 트럼프가 캠페인 쪽을 그런 그 좀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좋겠다는 그런 조언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 경제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있을 텐데 뭐 주식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실업률도 있고 물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제일 힘든 건 물가다. 뭐 이런 대답도 좀 했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이 과연 실제 대선에 가서 이런 젊은 층의 그 표심 이동 같은 그런 기류가 실제로 표에 반영이 되겠는지 이거는 네. 조금 더 두고 보자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다른 조사를 보면 여전히 바이든이 앞서는 걸로 젊은 층에서는요 그렇게 나타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다는 점도 변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캠프도 지금 집토끼 이제 청년층 표심을 이제 잡으려고 아주 부심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광고에 한 3천만 달러 정도를 투입을 했고 고등학교하고 대학 캠퍼스에 선거 운동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기 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유대주의를 거듭 비판하면서 이 유대표를 의식한 선거 전략이다. 이런 분석 나오네요. 그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텐트 치고 시위를. 그 네. 반유대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한 120명을 연행해 갔거든요. 이게 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사례도 보니까 지금 뭐 하버드, 뭐 예일, 버클리, 뭐 브라운 이런 데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 동조 시위가 지금 되는 모양인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든이 그저께 백악관 기자들한테 반유대주의 시위를 증오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캠퍼스 그 반유대 텐트 시위를 겨냥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분위기가 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지난 일요일이 그 유대교 명절인 유월절이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을 철통같이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바이든은 지금 유대표를 계속 겨냥을 하는데 이렇게 젊은 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겹치니까 바이든 캠프로서는 상당히 좀 초조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 흐름 살펴봤습니다. 한 200여일 앞두고 있나요? 대선까지. 그렇죠. 11월 네. 3일이니까. 네. 200여일 남은 이 시간 동안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뭐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 주실 거고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LA와 라스베이거스를 잇는 미국의 첫 고속철 착공 소식이 있네요. 참 미국에 고속철이 없다는 게 참 신기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저께 이제 LA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한 350km 정도 되는데 고속철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자동차로 가면 한 4시간 걸리는데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으니까 절반으로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이제 최고 시속이 200마일이니까 322km. 우리 정도입니다. 우리 KTX KTX가. 네. 우리는 뭐 지금 KTX가 뭐 사방에 깔려 있죠. 그리고 더 빠른 고속철이 우리는 이제 부산까지 뭐 그 소식도 얼마 전에 전해졌는데 자 어쨌든 미국 교통부도 X에 어떤 글을 올렸나 봅니다. 의미 같은 것들. 네. 미국의 첫 고속철 공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백만 대 자동차 여행이 사라질 거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2028년 7월에 LA에서 하계 올림픽 열리니까 이제 거기 맞춰서 개통을 하려는 목표입니다. 네. 지금 공사비가 한 120억 달러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한 30억 달러 보조금하고 20억 달러 정도 면세 채권 판매를 승인해서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숄츠 독일 총리 그저께 탄생 300주년을 맞은 자국의 철학자 이 칸트를 인용해서 푸틴을 비판했군요.
보니까 푸틴이 칸트를 굉장히 존경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숄츠가 그 베를린에서 이제 그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네. 영구적 평화 가능성에 대한 칸트의 위대한 질문이 오늘날 또다시 중요한 의제가 됐다 하면서 이제 푸틴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칸트가 영구적 평화에 필요한 6가지 조건의 하나로 제시한 게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체제에 폭력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걸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칸트 어쩌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언급할 권리 조금도 없다. 오히려 반대다. 입도 뻥끗 하지 말라고 아주 딱 손을 그었습니다. 네. 뭐 칸트 정말 유명한 철학자지만 좀 알아볼까요? 이 300주년이라고요? 탄생 300주년. 네. 네. 그 프로이센이 1724년에 태어났죠. 프로이센에 있던 괴니스 베리크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어딘가 하면은 이름이 바뀌어서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입니다. 거기서 거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푸틴이 자기도 이제 탄생 300주년마다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도록 아마 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여기를 방문해서 이성에 관한 칸트 언급 이런 걸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숄츠가 턱없는 소리 마라 그러면서 네. 덧붙이기를 칸트가 악의적으로 남에게 궤변을 늘어놓는 나쁜 습관도 비판했다.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러시아는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칼리닌그라드 대학이 있는데 네. 2005년부터 여기를 이마누엘 칸트 대학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푸틴이 엄청 좋아하는 모양인데 숄츠는 꿈도 꾸지 마. 독일 철학자죠. 네. 그래서 칸트를 인용해서 비판한 이유가 있군요. 그럼 또 푸틴이 계속해서. 차이콥스키 음악 듣지 마 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자국에. 네. 그런 유치한 싸움을 하지 말아야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알아봤고요. 선재규 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